저는 사회를 맡은 백종훈이라고 합니다. 자, 어느 때보다 바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북 콘서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뜨겁게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걸음 해주시고 귀하고 귀한 선배 동료 또 민주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북 콘서트를 축하하기 위해 정말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소중한 마음 귀하게 대접해드려야 하지만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선거법 관계로 충분히 대접해드리지 못한 점 너그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즘 뜨거운 반응을 모으고 있는 소설 장아리의 저자 추미애 작가님을 모시고 북 콘서트를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하면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소설 장아리의 저자 추미애 작가님을 모시고 북 콘서트를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로 박수와 함성 동시에 다발적으로 여러분 나가실 때 손이 빨개지셔야 됩니다. 목소리는 쉬셔야 되고요. 특히 앞에 그 출마 예비 후보자님들 계신 것 같은데요. 기회 받아 가십시오. 목소리 쉬셔야 되고요. 손 빨개지셔야 됩니다. 자,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단상 위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시간관계상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가 호국영령 그리고 돌아가신 고 김대중 대통령님, 고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추미애 작가님의 저서 장아리 북 콘서트를 축하하시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요. 내빈 소개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사회를 볼 때 내빈 소개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분은 꼭 놓치고 가거든요. 그분이 항의 전화 오거든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 없이 내빈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실수를 줄이고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이 자리에 내년 총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예비 후보자 두 분이 오셨어요. 아무래도 여기 한국만화박물관이 위치한 곳이 부천 을 지역이다 보니까 특별히 또 바쁘실 거라
확신하는데 여기저기서 얼마나 또 많이 부르시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추미애 작가님의 장아리 북콘서트를 축하드리기 위해서 오신 예비 후보자님들 두 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민하네요. 누구를 또 먼저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또 두 분 삐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분 다 저한테 아주 오래된 선배님들인데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천을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 김기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마지막에 또 원래 영화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부천을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 후보자 서진웅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면은 성호법 위반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과 현재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내빈들께서 입장하고 계신데요. 미처 소개드리지 못한 분들은 행사 중간중간 계속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부천시장님 다녀가셨고요. 또 이건태 부천병이죠. 예, 부천병 예비후보 다녀가셨습니다. 자,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저희가 기록을 위해서 포토타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단상 위에서 저희가 찍을 건데요.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는 장아리 책을 한 손에 들고 올리셔서 포즈를 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진 준비되셨으면 혹시 또 책을 너무 많이 사셔가지고 또 차에 두고 오신 분들은 엄지척 하시면 됩니다. 자,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오늘 안 좋은 일 있으세요? 힘드세요? 예. 우리 추미애 작가님 장아리 북콘서트에 오셨는데 우리 추미애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추미애. 이걸 또 장아리로 하겠습니다. 장아리. 다시 한번 장아리. 자, 다시 한번 추미애 장아리. 자, 하트도 한번 하시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추미애 장아리.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한참 선거운동 중이실 텐데 이렇게 또 예비 후보자 두 분이 오셨으니까 우리 장아리 추미애 작가님과 잠시 포토타임 한 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일어나셔서 후보님들 한 분씩 사진 찍으시죠. 네, 무대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관님 길을 받아가시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결과 두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장아리 화이팅! 여러분, 근데 그 실은 이분이 부천을 같은 지역구거든요. 이 두 분 선배님이. 두 분 중에 한 분만 살아남습니다. 안 오신 분들은 이제 떨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분 중에 한 분만 살아남습니다.
자, 작가님, 네, 자리에 앉을까요?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매정행렬을 이어가면서 전국의 개혁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소설 장아리의 작가 추미애 작가님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쿠데타의 광풍 속에서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우며 그 위험성을 경고해온, 그래서 누구보다도 검찰 파시즘 정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누구는 장군이라 하고 또 누구는 추다르크라 하지만 오늘만큼은 작가로 호칭해 보려고 합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요, 새우 과자를 즐겨 드시는 경쾌하고 상쾌하고 유쾌한 추미애 작가님, 그리고 오늘 추미애 작가님과 같이 토크를 진행해 줄 박진영님, 노영애님을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소리가 쉬셔야 되고 손바닥이 빨개지셔야 됩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북콘서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부 진행을 맡은 백종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추미애 작가님과 북콘서트를 함께 진행하게 될 저는 박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 추미애 작가님의 분신처럼 검찰개혁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구호를 하나, 새로운 후렴구를 저희가 통일을 했습니다. 장하리, 등장하리, 이기리, 긴장하리, 퇴장하리, 끝장내리. 모든 저희가 이제 구호에는 앞으로 리자로 끝납니다. 하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외치면은 여러분들이 후렴구를 두 번 한번 따라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장하리, 등장하리. 등장하리. 잘 못하시네. 이래서 끝장내리 하겠어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치검찰 긴장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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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용건석 퇴장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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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검찰 독재 끝장내리 하겠습니다. 검찰 독재 끝장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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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입에 짝짝 붙죠? 예, 앞으로 우리 촛불 집회 나가셔도 할입니다. 네. 자, 오늘 할이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퍼날라 주시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추미애 작가님의 짧은 인사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처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답답하시죠? 이렇게 견디면서 다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애써 오시는 여러분 정말 장하십니다. 장하리는 여러분께 바치는 저의 마음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이 책을 읽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책 보고 책을 쓰셨다 그래서 일반적인 출판 기념회에서 하는 자전적 뭐 얘기 이런 걸 쓴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목이 장하리인 거예요. 그래서 장하리가 뭐야? 김장하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장하리, 입장하리, 검찰개혁 당장하리, 용건석 퇴장하리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진짜 대단하다. 오! 자, 장면이 정말 탁월하다 생각했는데요. 여기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 장하리, 그리고 이 책에 또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용건석, 이런 분들의 이름은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지으신 건지 한번 작가님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노영희 변호사님을 좋아하는데 갑자기 주부 멘탈로 김장하리 그래가지고 힘을 빼는 것인가 이랬는데 너무 리듬이 네, 그런데
농건석은 이름에서 여러분 냄새 팍 풍기지 않아요? 농산에 사는 누구한테 꽉 잡힌 건? 어떤 분한테 꽉 잡힌 네, 어떤 분은 이렇게 딱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의 다른 설명이 필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다들 이렇게 어떤 이름을 통해서 냄새가 수집입니다. 간단히 자는 냄새가 저 정면 스피커 냄새를 쫓아서 이따 보시면 속에 빠질 것 같은데 이 정도만 네 감사합니다. 만명 장아리가 있어요. 만명 한번 외쳐보자. 만명 장아리! 장아리! 아, 진짜 내가 좀 내려가는 것 같아. 이거 바깥에 죽을 뻔했어요. 내가 진짜. 한번 외쳐보세요. 나보다 못하지? 저는 장아리 하면 이기기로 해주십시오. 장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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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두 분이 제일 열심히 하세요. 꼭 이기실 겁니다. 요즘 이제 그 서울에 보면 화제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이제 전두광, 뭐 이태실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누가 먼저입니까, 이게? 장아리를 이렇게 쓰시면서 장명을 하신 우리 추 작가님이 먼저신지, 아니면 서울에 보면서 전두광이라는 이름을, 역사적 이름을 픽션으로 붙인 게 먼저인지. 이거는 제가 22년 봄, 여름 이렇게 토여름, 늦봄 이 무렵에 시작했거든요. 그럼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렸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봄에 시나리오 작가님을 그때 구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우리 추 작가님이 먼저 하신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이름이 다 통하잖아요. 전두광. 우리도 전두광, 거기도 전두광. 왜 그러겠어요? 이게 다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전조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어떤 사람을 딱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름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쟤도 그렇게 생각하고 얘도 그렇게 생각해. 이거 다 뭐예요? 마음이 하나로 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아리가 되고 이기가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박수 쳐주세요. 서울의 봄 영화를 보셨어요? 네네. 그 이제 서울의 봄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전두광을 얼마든지 이렇게 해임시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장관이 국방부 장관 해임시킬 수 있는데 해임을 못 하잖아요. 우리 용건석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소설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짐작하다시피 얼마든지 해임시킬 수 있었는데 임기를 지켜라. 이 메시지가 갑자기 생각난단 말이에요. 과연 임기를 그 당시에 꼭 지켰어야 되는 것인가? 서울의 봄 보셨죠, 여러분? 답답해 죽겠죠? 네. 서울의 봄을 보시던 분이 장관이 많이 소리가 안 나요. 방해로 오신 거 아니죠? 잘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자,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지금 알죠? 네. 그 서울의 봄에서 어떤 분들은 너무 답답해서 뛰쳐나왔대요. 끝까지 못 보고. 이태신 장군 혼자서 고군분투 하는데 굉장히 답답한 장면이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를 버리고 본부를 버리고 엉뚱한 데 피신을 해 있다가 한 소리 듣잖아. 당신 여기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나가세요. 근데 연합사에 가서 그런데 나중에 이태신 장군 혼자서 이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이태신 장군을 해임을 해버리잖아요. 만약 그때 해임하지 않고 반란군 체포하라 명령을 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런 민주주의 후퇴를 겪지 않아도 됐겠죠. 아마 이 장아리를 보시면서 제가 4번의 기회가 있었다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서울의 봄하고 오버랩이 많이 돼서 너무 마음의 상처가 크실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 장면이 저는 보면서 제 입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 국방부 장관 노아무개 씨가 영화에는 다른 의미로 나오죠. 노아무개 씨가 이태신 이 수경 사령관을 해임을 하는 걸 딱 볼 때 저는 보기가 싫더라고요. 이게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비위를 확인했고, 그리고 장관 혼자 우기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는 주윤 갈등이라고 프레임을 씌웠지만 실제 비위 사실이 있고, 그것도 본인 부인 장모의 비리이고, 그 수사를 입구에서부터 막고 있고, 때로는 공소시효가 지나가도록 사건을 매장했고, 때로는 수사방해를 했고, 때로는 엉뚱한 데다가 수사를 갖다 줘서 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도록, 진도가 못 나가게 이렇게 했다면 그 비위를 법무부 장관이 인지를 하고 증거를 갖다 대면서 징계위원회가 다 설득이 돼서 그걸 통과했다면 그걸 딱 제가를 하시는 순간에 저는 해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사표를 가져오라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법무부 장관 이제 수고했으니 물러나 주세요 할 때 그 순간하고 너무 오버랩이 돼서 저는 그 영화 보는 내내 좀 괴롭고 불편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역사만 복귀하고 역사를 한탄하는 것이 전부다가 아니고요. 그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이태신 장군처럼 각자 어느 위치에서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애국자이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좀 이게 숙연해지는데요. 네. 그래도 이게 우리 책을 또 깊이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제가 좀 더 파고들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국방부 장관이 그 당시에 이제 이태신 장군을 해임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장아리를 해임한 사람은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때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대통령을 만나셨어요? 못 만나셨어요? 아니, 저를 해임하면 안 된다고 저는 설명을 하러 그렇죠. 네네. 네, 징계 의결서를 대통령이 서명을 하셔야 끝나는 거니까 그걸 그냥 인편으로 보내도 되고 전자서명을 받아도 되는데 일부러 찾아뵀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직접 이제 장관이 나가야지 됩니다라고 하니까 이미 한나절 전에 아침에 비서실장이 사표 내세요. 아니, 내가 왜 사표 냅니까? 나 자르려면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네, 그렇죠. 상기시키면서 총리가 해임 건의를 하게 해주세요. 절차를 밟아주세요. 나는 사표 낼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비서실장은 전달하는 역할이었고 대통령의 뜻이 확인된 순간 이거는 이미 일이 글렀구나 이렇게 좌절을 하게 됐죠. 근데 왜 그랬던 거죠? 사실 저는 이 책 봤습니다. 미리 좀 구입을 해서 봤는데 여기 보니까 장아리가 되게 힘들었겠더라고요.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그분이 그만둬 주세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만두게 된 건데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그냥 이유 아닌 이유, 네. 밝힐 수 없는 이유? 네, 밝힐 수 없는 이유였을 것 같고요. 저는 그때 그 판단이 굉장히 역사적으로는 큰 결함이 있는 판단이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죠. 검찰 쿠데타의 시작이었던 거죠. 본격적인 시작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거는 검찰 쿠데타를 시작한 사람은 여기 있고 그걸 완성시켜주고 옆에서 부추겨준 사람이 또 따로 있는 거죠. 따로 있죠. 네. 네.
아니 유선인데. 가까이 대고. 근데 이제 우리 네. 그 작가님이시지만은 이제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네. 사실 이제 대통령이 그런 의사를 전달했을 때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비서실장이라든가 동료 정치를 했던 분들로서 뭐 언론식의 표현하면 백풀이라든가 네. 뭐 사실 경위 설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뭐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아니요. 그러니까 스스로 물러난다를 설명하고 가라라고 했죠. 아, 그런데 제가 스스로 물러나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물러나 버리면 이 검찰총장의 비위는 다 감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스스로 물러난다라고 할 수 없는 사유가 이 속에 있고 그걸 지금 이 순간에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장관의 말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나 지금까지 할 일 다 했으니까 나 물러납니다 하면은 장관이 자기 정치하느라고 과도하게 검찰총장을 도구로 해가지고 섣불리 징계를 하려다가 잘렸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들의 쿠데타를 무기력하게 승인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제 입으로 나 그만둡니다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소설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실 얘기. 지금은 현실 얘기예요. 네. 지금은 현실. 소설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네. 현실로 돌아와 보면 네, 그 당시에 정직 2개월을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이번에 2심에서는 이제 뒤집어졌습니다. 네,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유행했는데 정말 패소할 결심으로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 역할을 잘하셨는데 전 법무부 장관께서 이러한 결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는 그 판사님이 항소심에서 내린 판결문에 절차 위배다.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서 잘못된 절차적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용상 그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게 적법한지 아닌지 이런 거 따져보기도 전에 이거는 위법이라고 판단하겠다. 이제 이랬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재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이건 재판이 아니고요. 만약에 이런 논리예요. 검찰총장의 비위가 있으면 장관이 징계할 수 있게끔 검사 징계법에 돼 있어요. 징계 청구권자는 장관이에요.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유를 받아들여서 징계 의결을 했고 대통령이 인정을 했어요. 재가를 해가지고. 그걸로 그 절차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 한다면은 과연 위법했는지 심사를 해야 되죠. 그러면 증거로 위법한지 안 한지를 저 같은 사람을 불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나를 불러라 했는데 안 불렀어요. 그리고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인데 장관이 징계를 위한 위원회 언제 열지를 기일을 정하고 또 기일을 변경하고 이거 다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논리대로 하면 장관은 징계 청구를 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돼요. 장관이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검찰총장을 징계할 수 없다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를 열기 위한 기일을 지정한 것도 위법, 또 검찰총장이 기록을 복사하게 해달라 그래서 막 저항을 해요. 그래서 신중하게 해주라라고 청와대도 요구를 하고 그래서 기일을 한 번 더 열어줬어요. 그걸 기일 변경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관이 징계 청구해놓고 기일을 변경한 것도 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누가 합니까, 그러면? 아무도 못 하는 거죠. 장관이 징계 청구 던져놓고 물러나야 돼. 그래야 적법해. 이 얘기예요. 네가 죽어야지만 검찰총장을 징계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법무 공백을 누가 메꾸나요? 아무도 못 메꿔요. 그리고 또 그 징계 위에 들어온
위원들을 다 기피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장관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사실 저하고 가까운 사람 그중에 아무도 없는데, 심지어 징계위원 중에는 당연직 징계위원이 겁을 집어먹고, 대검 반부패 부장이 당연직 징계위원인데 공무상의 직책이 있잖아요.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출석도 안 하려고 하고 설득시켜서 출석을 했는데 기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피 신청을 하고 겁을 주니까 뭐 이메일 수신도 안 하고 기일 통지 자체를 수령도 안 해요. 다 쫄아 있는 거예요. 다 겁을 집어먹고. 대행해야 될 차관은 사표를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서울의 봄에 나오는 영화로 치면은 전부 전두광이 막 설치고 다 접수했다라고 하고 이제 이태신 혼자 고립돼서 저러는 거야 하니까 그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이탈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정보가 막 탐지돼가지고 다 이제 이 전두광 쪽으로 새가 기울었다. 너 혼자 그래봐야 손해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이렇게 겁을 주니까 그 부하들이 이태신한테 항명을 하고 하잖아요. 말 안 듣고. 그런 것처럼 외부위원이건 내부위원이건 다 겁을 집어먹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컨트롤을 누가 해야 돼요?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이 일탈한 위원들을 대신해서 새 위원을 보완해서 지명한 것도 위법이래요. 우리 항소심 법원이. 이게 기가 찬 판결인 거죠. 이게 무슨 아프리카 판결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체 판단을 전혀 안 해. 근데 1심은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주장에 대해서 절차는 적법하다. 장관이 진행한 기일 지정, 기일 변경 또 그 결혼이 된 위원들 도망이라는 표현을 과하고 그러니까 쫄아서 위축된 그런 위원들을 대신 보완을 한 이런 것들은 다 적법하다. 다만 장관은 심의에만 청구권자로서 객관적 입장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심의에만 참여하지 않으면 되는데 장관은 심의에 참여 안 했다. 그래서 징계 절차는 적법하고 실체에 가서 판단해보니 판사를 사찰했다. 인정이 된다. 중대 비위다. 그리고 이 채널A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유시민 전 이사장,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 이사장이 어떤 사기업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는지를 제보자를 통해서 제보를 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하는 그 배후에 한동훈 검사장이 있다라는 제보를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이 연루됐다고 하니까 수사방해를 하고 감찰방해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는데 그것이 사실로 인정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하지 않아야 될 중대 비위고 각각 면직 이상이다. 라고 1심이 판단한 것을 항소심은 전혀 판단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비위, 중대 비위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대통령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수사받고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장하리가 어떻게 해요? 이 길이 한번 해주셔야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현직 장관이 네. 본인이 관련된 건이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관련된 건에 대해 가지고 네.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1심에서 이긴 변호사를 교체하고 네.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졌다. 이것도 보면은 뭐 직권남용하고 비슷한 좀 흐름 아닌가요? 그런 거? 직권남용이라기보다도 절차 위법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무효한 정도에 이르느냐 아니면 취소할 정도로 가벼운 거냐 이제 이런 두 가지로 기준을 나눠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심 판단에서는 지금 우리 추 장관님이 당시 했었던 행위는 어쩔 수 없는 적법한 행위였다. 그 절차 자체가. 그래서 그 절차 위법을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실제 판단 들어가 보니 네가 잘못했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 내렸는데 2심에서는 그 절차 입구부터 지금 다 막아버리면서 이거 매우 중대하고 위법한 하자다. 이제 이렇게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현재 그러니까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지만 법무부 장관이었던 바로 그분이 사실은 그 당시 본인의 사건 때문에 그 현재 대통령이 그 검찰총장이 된 시절에 그 일을 벌였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자면 그 위법이나 이 절차에 관여하면 안 되는 정도는 여기랑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생각이 드네. 이 2심 들어가기 전에 법무부 장관은 사임했어야 되네요. 법무부 그런 식으로 장관, 따지면은.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네. 네. 그 부분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추미애
장관이 당시에 관여했다. 이걸만 가지고 그냥 실체 판단 안 하는 것 자체가 거기까지 못 들어간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박진영 사회자님 말씀은 뭐냐 하면은 중요한 지적인데요. 한동훈 장관은 자기가 연루된 사건 때문에 이 일이 다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해관계가 누구랑 같아요? 윤석열 총장이랑 같은 이해관계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 공익을 수호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잖아요. 자기 사적 이해관계, 사적 범죄 행위를 자기가 감추기 위해서 핸드폰 비번도 안 까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처럼 피고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 재판은 대립된 양 당사자가 아니고 원고 윤석열이나 피고 한동훈이나 같은 이해관계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공익을 수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재판은 징계라는 그 행정소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은 공익인 거죠. 이들은 범죄적 의혹을 감춰야 되는 사익적인 연결고리가 둘이 같은 관계로 엮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 대립되는 당사자를 전제로 해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원피고가 붙어 있어서 공모가 된 재판인 거고 사법부는 거기에 들씌워져 가지고 이용당하는 도구인 거예요. 그러면 사법부는 대립된 당사자가 아닙니다라고 하고 이 재판을 중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이 피고의 자리에서 그만두거나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바뀌거나 원고가 대통령에서 내려오거나 할 때까지 이 소송은 중단시켜야 되는 건데 중단하시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도 안 들었어요. 이것이 오히려 절차적으로 하자가 훨씬 큰 거여서 노 변호사님 말씀처럼 설령 제가 기일 지정하고 이런 것들이 못 봐주겠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치유되는 하자인 것이고 지금 그들이 저지른 윤석열 한동훈 이 팀이 저지른 하자 재판부가 저지른 하자는 헌법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엄청난 그런 하자인 거죠. 법률적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끼리 한 거니까. 근데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요? 그 당시. 아니 이제 그 이야기를 또 이제 들어가서 정치적인 문제를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상황에서 차관도 이제 징계위원을 기피하고 반부패 부장도 기피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그 당시 검찰총장의 이 용건석의 위세가 대단해서 그렇다라는 측면과 더불어 가지고 청와대에서 팔짱 끼고 있었다. 또는 이 용건석의 위세를 익스큐즈했다. 뭐 이런 의심도 좀 되지 않나요? 한편으로 보면은 좀 과도한가요? 제 질문은? 과도하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이건 뭐 그 소설과는 별개로 실제 이제 그 조중동이 만든 추윤 갈등 프레임에 다들 백기투항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개혁을 못하죠. 왜냐하면 개혁은 당연히 기득권 세력이 저항하는 것이고 기득권을 대변하는 기관지 노릇을 누가 했죠? 조중동이 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여론몰이로 이걸 추윤 갈등이라고 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국민들이 하지 못하게끔 사실 전달을 안 한다 치더라도 여러 정보가 올라오는 데가 청와대예요. 그러면 청와대는 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이걸 헤쳐나가야 되는 것인데 잠시 내리는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잘못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검찰 쿠데타는 소나기하고 달라요. 네. 그냥 역사가 초토화돼, 경제가 초토화돼, 민생이 초토화돼, 복구가 불가능할 지경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피하고 보자. 겁을 낸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 생각해요. 근데 이게 그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법무부가 엄청나게 폐쇄적인 집단이에요. 아무리 법조 선배여도 우리 판사님 출신이시고 사실 사법연수원 기수가 엄청 높으시기 때문에 그 법무부에 있는 모든 검사들보다 훨씬 높으시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배척하거나 자기네끼리 똘똘 뭉치면 견뎌낼 수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사실은 얼마나 많이 힘들게 견뎠을까 저는 그게 너무 충분히 이해가 돼서 솔직히 책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좀 많이 났습니다. 제가 잘 우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눈물이 났다 그러니까 정말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오히려 거기에서 동조해가지고 네. 너 스스로 빨리 물러나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또 배신감도 느끼고 네. 솔직히 그랬을까 그 심정을 제가 좀 꼭 들어보고 싶어요. 솔직히 제가 오늘 한 분, 연예인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공황장애거든요. 언론이 바글바글하고 주변 가족들도 네가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너 또라이 아니야? 너 캐릭터가 이상한 거 아니야? 너 원래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하면 이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숨도 안 쉬어지고 그래요. 그럼 그거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나 편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검찰 지시 그런 건데 노 변호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제가 이 검찰 조국 사태 이후에 검찰에 들어갔을 때 검찰 개혁에 동조한 검사들을 을사오적에 빗대 가지고 그 검찰 세력들이 검찰 조직을 배신한 오적이라고 했다는 거죠. 이름도 돌았죠. 네. 이름 넣어가지고. 네.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다고 하니까 얼굴에 웃음을 찾았어요. 우리가 너무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후임으로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였어요. 실제 들어가 보니까 이분들이 고립돼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조직으로부터. 그리고 검찰 동회라고 검찰 식구들끼리는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고립돼 있고 정보에 있어서도 어둡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또 여론몰이로 추운 갈등이라고 뒤집어 씌우니까 어디 털어놓을 데도 없고요. 그래서 이 언론과 검찰이 합세를 하고 검찰 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저를 대놓고 술자리에서 욕한다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안주 삼아서. 저를 죽이고 말 거야. 그러니까 추 땡땡을 죽이고 말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욕설이 따라 붙어요.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건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바이든 날리만 때 했던 그 욕설을 이상으로. 여성 버전으로 네, 네. 이렇게 항상 달라붙여서 네. 하는 말들이 네, 네.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우리 소설책에 나오는 하도우는 네. 어쨌든 간에 한직으로 갔습니다만은 네, 네. 사실 그 제일 중요한 자리가 이제 정보를 총괄하는 수사정보정책관 네, 네. 거기 또 그대로 남게 되잖아요. 네, 네. 그거 사실은 장관님 뜻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건?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4월 초에 잘 아시는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 한동훈이 제보자를 회유하라라고 기자한테 다 이러면서 기자도 이제 겁이 나니까 나 이제 기사를 안 쓰면 그만이죠.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니까 야야 그래도 한번 해봐봐. 그거 잘하면 우리 검찰이랑 한 배를 타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제보하는 거지. 나는 범정에 갖다 줄 수 있어. 예. 이렇게 막 타일러요. 그 범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범죄수사정보정책관인데 그게 이제 그 시대에 따라 이름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범죄 정보할 때는 범정이라 줄이고 그걸 그 다음에 제가 있을 때는 수사정보정책관인데 그들은 옛날 버릇대로 범정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그건 뭐 하는 거냐 하면은 대검 중수부가 있을 때 수사를 하니까 정보가 필요한 거죠. 정보를 따라서 수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검이 정보 수집 기관을 뒀단 말이에요. 검찰총장 직할로. 그런데 대검 중수부가 폐지됐어요. 그럼 따라서 이 정보기구도 폐지가 돼야 되는데 대검 속에 여전히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재벌 기업들이 민주정부는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뭐가 제일 두려운가 하면은 서초동 검찰이에요. 정보를 가면은 다 모아가지고 잘 사귀면 기자가 로비스트를 하면은 그 정보를 열어서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기업이 M&A를 할 거다. 어떤 기업이 어느 기업을 먹으려고 하는데 저거는 먹기가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까지 다 있는 거니까 싹 떠먹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서초동에 기자들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잘 물고 오면 내부 승진을 잘 시켜주고 이 직할 그 부대에, 그러니까 뭐 이 저 재벌 회장을 비서실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승진도 빠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서초동의 검찰의 정보 기능은 재벌도 요리할 수 있고 권력도 요리할 수 있고 정당 이상의 홍보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검찰 쿠데타를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민주주의가 탈취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그들이 만들고 있었는데 우리가 놓쳤던 거예요. 이제 그 장관님은 그 사람을 범정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네, 윤석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대로 스테이 된 거는 그렇죠. 청와대 그거를 책 읽어 보시면 너무 흥미진진. 그렇죠. 네. 손에 땀을 쥐듯이 보이실 건데 뭐 다 얘기 안 하죠. 뭐. 그 범정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책 안 읽어보셨구나. 지금 고발사주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연결돼 가지고 고발사주 의혹까지 넘어가고 쭉 연결되는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서울에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 정부의 정보를 총괄하는 게 누구예요? 보안사령관이잖아. 보안사령관이 모든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정보를 가지고 어디를 쳐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 그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법무부에서 대검에서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총괄하는 사람이 윤석열 라인이었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생각하면은. 아니 왜 하셨어요, 법무부 장관은? 시켜내려고 하신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지금 이러고 계시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왜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장아리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힘내리 한번 해주죠. 장아리, 힘내리, 장아리, 힘내리, 장아리, 힘내리. 그래도 대답은 하셔야지. 대답해야죠. 그 이태신 장군이 처음에 참모총장이 불러가지고 전두환 그 보안사령관의 힘이 너무 세지니까 수도를 좀 지켜다오. 그래서 내가 너를 발탁한다 그러니까 내가 왜 해야 되느냐 뭐 거절하잖아요. 그럼 예감이 없었을까요? 거기에 등장을 하죠. 부인도 등장하고 굉장히 가정주부가 얌전하시고 그러잖아요. 바라보는 눈빛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그러죠. 그런데 그 부인과 함께하는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 요직이지만 또 중용을 하고 신뢰를 보내는 것이 감사하기는 하지만 밥도 밥 먹고 가라는데도 거절하고 계속 뿌리치다가 어떤 사명감으로 그 직책을 따는 거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저의 친정어머니 예감이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꿈자리가 뒤숭숭하시니까 야야 너 절대 그 자리 가면 안 된다 걱정해 주시고 저의 아들 딸들은 뭐 그냥 까무러쳐요. 엄마 절대 가면 안 돼. 근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엄마 가지 마 하다가 한 며칠 지나더니 아무리 딴 사람은 못할 것 같고 엄마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엄마 존경하는데 엄마 정말 한번 해보세요. 엄마가 하면 잘하고 멋있을 것 같아. 이렇게 저를 응원을 해줬어요. 근데 그 아들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뭔가 있으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지. 전 그게 제일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아들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따뜻하게 아들의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근데 그걸 다 엄마가 무슨 특권을 부렸는지 청탁을 했는지 해보려고 했더니 엄마하고 통화한 게 너무 없거든. 엄마가 아무리 바쁘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검사 질문이 그랬어요. 변호사 질문이 그렇고. 얘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제가 아픈 아들에 대해서 등한한 것이 미안한데 저보고 자꾸 왜 아들 문제로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당이 요구를 해서 사과문을 쓰라는 거예요. 사과할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9월쯤에 20년 9월쯤에 마치 이제 예결위도 있고 열리고 하니까
자꾸 이게 논쟁되는 게 싫어서 그러면 내가 어떤 사과문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대변인이 저한테 모범 사례라고 하면서 하나 써줬어요. 그래서 그냥 귀찮은 나머지 그냥 그렇게 내세요 그랬는데 거기에 뭐냐 하면 주저리 뭐 평소에 뭐 아들이 다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엄마로서 너무너무 미안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마치 제가 아들이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어떤 범죄 동기가 있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가 아들을 걱정해 줬더라면 하는 후회가 너무 이 사과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평소에 이토록 아들을 걱정해 줬더라면 이 미안함 무참함이 없을 건데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성들과 경쟁 의식에서 제가 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공인으로서 일을 맡다 보면 제 남편이 그러거든요. 빵꾸 난 양말을 신고 다녀서 미안해 이러면 왜 당신 눈에 남편의 양말 빵꾸가 보여? 이런 거 보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저를 혼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들 똑같아요. 그냥 자기한테 무관심해도 엄마 나 섭섭해 그렇게 하고 자란 애가 아니에요. 난 그런 엄마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해준 아들이에요. 그 아들한테 제가 법무부 장관이 인권을 옹호하는 기관이라고 실컷 얘기하고 아들 인권도 못 지켜줘요. 말이 됩니까?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사실 나도 번개탄 준비했었어. 하도 괴롭히니까. 도대체 군대를 다 갔다 왔는데 탈영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고 직장을 압수수색하고 애가 사는 자취방에 쳐들어가서 핸드폰을 이미 제출했는데도 그걸 압수수색했다라고 언론 플레이하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고 정말 문제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면 애가 어떻게 버티나요? 힘내세요. 힘내리.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 아들 딸들은 정말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진짜. 근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리.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생각해 보면은 네. 민주당 정권인데 민주당 출신 장관을 그 일개 관료가 그렇게 오히려 괴롭히고 압박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게 사실 상상이 안 갑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래 정말 잘못했어. 아들 보고 다시 군대 더 갔다 와. 다시 처음부터 그럼 너 꼬박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또 군대 훈련 받고 와 이렇게 하겠는데요. 잘못한 게 없거든요. 아들한테 그렇게 할 건덕지가 없거든요. 보통 엄마가 해주는 것, 보통 아빠가 해주는 것만큼도 안 해줬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무슨 군대에 전화 걸어가지고 아들 부탁한다라고 했다고 군대 민원 전화를 압수수색 해봤다고. 제가 그렇게 전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민원 전화 해도 되거든.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근데 그 생각도 못 했다니까요. 아들을 위해서 내가 전화를 해준다는 생각을 못 했다니까요. 생각해 보면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 의석수도 180석이나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당이고 한데 왜 이 검찰 개혁을 전혀 못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검찰이 그 특수부들이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이 검언 유착에 의해서는 작전의 능력이 탁월했던 건가? 아니면 우리가 안 일했던 건가? 아니면 청와대가 이 상황들에 대해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가? 장관님 보시기에는 이게 현실에서 어떤 부분이 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에 철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심을 놓쳤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검찰 개혁을 한탄을 하셨잖아요. 그 한탄도 어디서 오냐 하면 임기 중반쯤에 사실은 중앙일보도 역시 검찰에 진하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걸 노회찬 의원의 폭로로, 김영철 변호사의 폭로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니까 이 중앙일보, 삼성 이 세력이 국가를 위협할, 정부를 위협할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남기신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반적으로 검찰 개혁을 타이밍을 또 놓쳤죠. 그 당시에도. 그리고 대통령이 희생이 되셨고. 그러면 수사 기소 분리는 검찰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형사 사법 절차가 정보 탐지를 해가지고 수사에 실마리가 있으면 그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소를 하고 법원에 넘어가고 하는 전 과정에서는 보는 눈이 다양할수록 인권이 보장되는 거예요. 수사가 객관화되는 거예요.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검찰이 수사 정권을 갖고 있고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판사도 여론몰이 해가지고 언론에 던져줘가지고 하면 판사들이라 한들 여론에 물드니까 판사 사찰을 하는 거예요. 판사 정보 사찰을 해가지고 언론에 던져주면 판사들이 위축되고 소심해지고 보는 눈이 좁아지고 편한 길로 가려고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원님 재판이 뭐예요? 원님이 혼자 수사하고 혼자 기소하고 혼자 재판하는 거잖아요. 민주화된 이 사법제도는 판사는 따로 독립이 돼 있는데 언론에 의해서 검찰이 언론을 만들어줘가지고 사건을 키우고 예단을 만들어 놓으면 형식상 껍데기는 사법부가 독립돼 있지만 여론에 접수돼 가지고 이미 여론에 순치되고 물들어 가지고 예단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재판이 실질상은 독립이 안 된다는 위험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최종심까지 누가 가장 영향력이 크겠어? 검찰이. 그러면 사법민주화는 거리가 먼 거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적폐수사를 하면서 초심을 놓친 거예요.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공저, 김인혜 교수하고 쓰신. 거기 보면은 두 가지 원칙을 강조하셨어요. 분권과 견제균형. 이 수사 기소권을, 검찰권을 분권화하고, 뭘로 분권화하냐 하면은 자치경찰을 통해서 분권화한다. 물론 그것도 미흡해요. 아주 깊이 들어가면 검찰권 자체를 굉장히 세밀하게 분권화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 수준이 못 따라가니까 자치경찰을 할 때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유보를 해요. 그 다음에 수사 기소를 분할을 해가지고 이 견제 균형을 맞추겠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권을 잡고 적폐 수사가 국정의 최우선순위로 딱 떠오르니까 검찰에 정권을 줘버린 거예요. 특히 중앙지검, 윤석열 중앙지검장, 한동훈 중앙지검 차장 이들이 보직을 다 세팅하고 그때부터 윤석열 사단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국 장관도 민정수석도 장관으로 올라섰지만 수사를 통해서 날려버리고 저항을 하는 거죠. 강력하게. 그래서 그 사단이 더 조국 장관 수사를 통해서 강한 힘을 사회적으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민주진영까지도 위선 프레임에 속아가지고 심지어 유명 방송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한동훈의 수사는 대통령의 충성심에서 조국 수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다 그렇게 믿고 다 따라갔죠. 그리고 그때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그 수사는 상식대로 원칙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라고 신임을 해주는 거예요. 국무총리도 국회 답변에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잉수사라고 생각 안 한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여론이 잘못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그러면 거기 그 재판부에 대해서 판사 사찰을 했던 거예요. 그럼 그 재판부가 자유스럽겠어요? 재판장 역시 하나의 인간이에요. 판사 중에는 공황장애로 벌벌 떠는 판사도 제가 봤어요. 나무를 잡고 벌벌 떨면서 오줌을 싸요. 얼마나 무서우면. 적폐 수사하고 사법 적폐 수사한다고 할 때 그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사법 적폐 수사할 때는 명분이 뭐였어요? 이 한일 관계에서 2015년에 그 위안부 합의한 거에 대해서 무슨 그 외교 문서를 잘 전달을 하는데 양성태 사법부에 대해서 무슨
대법원 상고심하고 허용해 주는 거하고 바꿔치겠다. 그래서 사법적폐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가 국민적인 여론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적폐 수사의 명분으로 삼았어요. 사법적폐 수사의 명분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했던 윤미향 의원을 횡령으로 끌어서 수사를 하잖아요. 이거는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적대하는 세력이 대법원이면 대법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이용한다 뿐이지 애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귀를 해보면 우리는 판판이 다 검찰과 언론이 만든 프레임에 놀아놨던 거죠.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아이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답답합니다. 네, 근데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서 이 길이에요? 싸워서 이 길이? 어떻게 해야 장아리답게 됩니까? 가는 길. 네. 어, 저희가 이제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장아리답게 가는 길은 무엇인지 한번 여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서울의 봄 1000만 넘은 거 굉장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물론 지난 일이어서 조금 더 흥미진진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보고 다들 느끼시거든요. 현재 우리는 뭐지? 네. 언론이 잘 전달하지 않지만 여론조사를 하면은 국민 70%가 우리는 퇴행하고 있다. 세계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다 느끼거든요. 국정 운영 능력이 없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기득권 세력 뭔가 뺏기기를 싫어하는 한 30% 빼놓고는 가진 것이 많고 나눠 쓰기 싫고 만약에 전쟁이 나든지 핵 폐기수를 먹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예외야. 한국에 살아도 국적만 한국이지 나는 얼마든지 부자로 다른 나라에 가서도 여유 있게 살 수 있어 하는 일부만 빼놓고 대한민국에서 발붙이고 있는 모두 다는 이 나라 꼴이어서 안 된다에 점점 더 많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영화관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우리를 성찰하는 생각의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프레임을 깨야 되겠다. 그래, 한번 다시 우리의 위치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은 먼저 깨달으신 분이에요. 한 번도 자세가 흐트러지시어 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냥 정치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옳다라고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바른 눈으로 먼저 봤기 때문에 같이 이 현상을 직시하고 보자는 거예요. 이 책이 우리의 현재 입장을 보는데 정확하게 보는데 그리고 미래 어디로 가야 될지 용기를 얻는데 도움을 되기를 바라고 쓴 건데 이제 중간쯤 읽으시면 좀 알았다 싶고 덮고 싶으실 때가 올 거예요. 끝까지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일 끝에는 연대하는 힘으로 한번 용기를 내보자 된다 하는 희망을 담았다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때 또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장아리 하면 이 길에 하셔야 돼요. 장아리, 이 길이 장아리, 이 길이 장아리. 이 길이. 네. 자, 제가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두 분 정치인들 계시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을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고 민주주의자들이 혹은 진보주의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좀 더 아름답게 힘차게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고 계속 지지해 준 죄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게 가고 있나? 민주당의 현실은 어떤가? 맨날 싸우고 서로 경선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 대한민국에 과연 희망이 있다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사실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으면 지구가 멸망해요. 왜냐하면 가장 외침을 많이 받았던 민족. 그런데 역사가 국가가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선진국으로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로 쓰러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단결을 잘하고 위기 극복을 하려고
온갖 지혜를 다 짜내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끝내 그것을 딛고 올라선 그런 나라예요. 그건 세계가 인정해요. 잠깐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잘못이 커요. 언론의 잘못이 제일 크고 그 언론에 겁을 낸 정치 담당자들의 잘못이 두 번째이고, 근데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촛불로 만들어준 여러분으로부터 심부름하기로 위임을 받은 사람인데 그 위임을 소홀히 한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이 검찰 독재는 가장 질긴 독재예요. 다른 나라는 이미 겪었어요. 언제? 2차 대전 때. 이 히틀러 전체주의가 괴롭힐 때. 근데 그들은 빨리 겪었기 때문에 그 전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 계획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교육 계획을 못 했어요. 그냥 경쟁하는 방법만 알려준 거죠. 서울대 가는 방법, 대기업에 취직하는 방법,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부동산 사는 방법,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 주가 조작하는 방법, 주가 조작해도 안 들키는 방법, 그리고 그 흥청망청 쌓아놓은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인생 참 지루하네. 마약하고 그리고 검사 그 차남한테 나 좀 빼줘 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소수라고요. 소수 기득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 한 표 한 표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선거에서 이기면 희망이 있는 거죠. 네.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네. 이제 책에 나오는 지연된 정의, 네. 정의가 지연됐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러설 수 없는 개혁을 끝까지 완수해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네. 어떤 의미로 그런 표현을 쓰셨는지, 그리고 또 그걸 만들어가는 길은 무엇인지 우리 본인이 가는 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재판이 1심 재판이 아주 훌륭한 재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징계 절차에 하자 없었다. 그리고 실체도 중대비위 면직 이상이다. 소심하게 왜 징계 2개월만 했느냐 그런 꾸지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21년 10월이에요. 그죠? 각 정당에서는 한창 후보를 확정했거나 또는 후보를 확정짓기 위한 경선 과정 중이어서 카메라가 후보 쫓아다니느라고 바빴지, 이 징계 소송에서 윤석열이 패소했다, 비위가 엄청나다, 재판이 선언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언론이 안 알려줬어요. 제대로. 잘 모르고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제가 재판부가 그나마 두 눈을 부릅뜨고 이런 판단을 해줘서 감사하긴 한데 너무 늦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징계를 하고 윤석열이 이 본안전 소송을 했어요. 그게 이제 임시 재판이라고 하는 건데 직무배제를 당하니까 본인이 임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겨버렸어요. 그때가 이런 논리였어요. 임기 보장된 공직자, 검찰총장을 왜 징계 청구를 하고 직무배제를 하느냐, 그 자체가 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를 야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직무에 복귀해서 한 일이 뭐냐? 사표 던진 거밖에 없네. 사표 던지고 나온 거밖에 없어요. 사표 던지기 전에는 이제 잘 말씀하셨고, 사표 던지기 전에는 그 후에 수사 과정에서 이런 게 드러났어요. 아까 그 정보 탐지를 하는 곳이 대검의 검찰총장 아래에 있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했는데 제가 이걸 수사 의뢰를 했더니 들킬까 봐 완전히 그걸 컴퓨터를 내용을 다 지워버리고
또 이게 포렌식 하면 복구가 될까 봐 복구되지 못하도록 하는 앱을 깔았어요. 그런 앱도 있다니까요. 안티 포렌식 앱이라고. 그걸 한번 깔면은 또 기술적으로 또 어떻게 복구할까 봐 3번 뭉개는 거예요. 그 앱으로. 3번이나. 검사가 이렇게 증거인멸을 해요. 장관이 수사하라고 지휘를 했는데. 여러분, 검사가 증거인멸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걸 보니까 제가 지연된 정의라고 한숨을 쉬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의가 늦게 찾아오면 이미 그때는 버스 지나가고 다른 사건으로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빨리 서울에 보면 우리가 1980년 일어난 걸 이제 아는 거니까 40년 지나서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40년 동안 멀쩡한 사람 억울하게 죽고 어떤 정의를 사수하기 위한 참 군인은 부인이 실명을 해가지고 남편 사망 소식 때문에 김호랑 소령의 그 부인은 중령의 부인은 실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분은 실족사 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한 개개인의 인간사를 보면 그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인권 침해를 당하고 아무런 국가가 배상도 안 하고 미안함도 안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깨닫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어떤 트랩에 갇혀 있고 어떻게 다 같이 헤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 어느 방향을 봐야 되는지 그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죠.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객석에 오신 분들한테 질문 한 2분 정도만 받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장관님한테 질문 있으시거나 작가 추미애님에게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네. 저 뛰어가겠습니다.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대신. 예,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전에 그 국무회의 하기 전에 그 문 대통령께서 이제 장관님하고 같이 입장을 해서 이제 추미애 장관님한테 그 대통령님이 이제 힘을 실어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그 반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만두시게 됐는데 거기에 그 당시 소문에 의하면 그 이낙연 대표께서 매일 청와대 전화해서 추미애 장관 물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너무 곤란한 질문 아닌가요? 아니 이제 곤란하다기보다 아마 이제 지나간 언론을 이렇게 쭉 보시면 저도 그때 너무 바쁘니까 모든 언론을 다 볼 수는 없는데요. 저를 두고 이렇게 저를 못 쫓아내 가지고 정말 많이 대통령님을 괴롭혔구나. 그 기사를 제가 이제 나중에 확인해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질문하신 선생님도 그걸 기억해 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답답한 거예요. 서울에 보면 답답하듯이 정보를 장악해 버리면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딱 정확한 목표. 저 사람이 지금 문제구나 하면 그 사람의 약점을 캐가지고 그 사람을 협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회유하거나 돈을 먹게 하거나 약점을 만들거나 이렇게 자기 편에 돌아서게끔 하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그런 것처럼 결국 이 검찰 세력들도 아까 그 수정관 씨를 통한 정보 그다음에 왜 청와대 안에 검찰 세력들을 파견받아서 일을 하는지 이제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돼요. 밖에 있는 검찰총장의 수정관실과 파견받아서 안에서 근무하는 검찰이 민정수석실에 있죠. 다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문제다. 어디가 뭘 가지고 지금 문제 삼고 있다. 어떻게 요리하면 된다. 자기들은 작전을 다 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검찰이 조리하는 대로 돼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청와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나가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권력기관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포위돼 버린 거예요. 검찰에. 아주 체계적으로. 국정원이 그랬어요. 경찰이 그랬어요. 총리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검찰 쿠데타, 검찰이 권력 욕심을 가지면 그대로 접수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구나. 이 국정의 70년 민주정부 체제, 우리가 헌법 만들고 70년 제도를 작동해 봤는데 이 결함을 고쳐야 되는구나를 요즘 저는 깊이 깨닫습니다. 후회도 많이 합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 당에서도 좀 체계적으로 청와대도 제대로 일할 사람을 보내고, 이게 연줄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이 문제다 국정 운영에, 이걸 페이퍼를 써내게 하고 이걸 같이 토론을 하고, 그래서 이 오작동 되는 것을 어떻게 고치자라고 공론화시키고 토론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지금 많이 깨달아요. 그리고 이걸 시민과 함께 국정원 시민과 동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직접 민주주의 하고 싶어요, 그죠?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시민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시민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면 부패와 특권과 반칙이 스며들지 않게 그렇게 좀 개방되게 해볼 수 없을까, 그걸 토론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모르셨다 이 얘기예요? 몰랐죠. 알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요. 그 기회를 안 주니까 제가 국정에 참여함으로써 이미 다 파탄난 뒤에잖아요. 차라리 초기에 참여를 했더라면 좀 알았을 텐데, 그런 기회가 이게 당내 계파 정치로 봉쇄가 되니까 그들이 아쉬우니까 이제 저를 필요로 한 거죠. 갈 사람 없으니까, 사실 말하면 아무도 안 가니까. 너무 늦게 가서 들이다 보니까 아까 검찰로부터도 따대 있구나라고 미리 아시잖아요. 맞아요. 검찰로부터도 따대 있고 응원군이 아무도 없고, 근데 제 눈으로 보니까 다 포위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정보에 의해서 다 탐지가 돼. 그러면 팔다리가 다 없는 거잖아요. 이거 큰일이구나, 이 민주정부 운영이라는 게. 아이고.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뭐 답이 명확하게는 안 됐지만 속상하시겠지만. 네. 옷을 입고 마이크를 잡았더니 누가 사진을 찍어서 아마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 아까 말씀하실 때 을사오적 얘기하면서 검찰에서 개혁을 원하는 그 사람이 5명이 있었는데 이제 따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마 이제 그 이른바 주인 갈등이라고 그때 얘기했던 그 시절에도 검사 출신들이 이제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검찰 개혁을 많이 외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소수에 그쳤고, 검찰 조직에서도 고립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굉장히 양심적으로 검찰 개혁을 외치고 뭔가 방법들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사회적으로 대단히 큰 그 검찰 세력에 의해서 소외되고, 그래서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런 어떤 양심적인 검사들이나 양심적인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그들 검찰 전체와 맞서서, 지금 기득권 검찰과 맞서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 그 소수의 그런 양심적인 변호사나 검사들을 어떻게 조직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서울의 봄을 자꾸 빗대서 죄송한데요. 영화 광고는 아니고 설명을 쉽게 하려고, 서울의 봄을 보면 갑자기 너 하나이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첫 질문이. 그러니까 그만큼 사조직에 의해서 군의 이 공적인 명령 체계가 작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서운 거잖아요. 윤석열 검찰 체계가 윤석열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윗대부터 그렇게 작동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른바 그 대장동 특검에 등장하는 변호사 있죠. 박땡수, 그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꼬마 검사였을 때 술자리에서 제일 말단에 앉아가지고 술자리에서 그들끼리 한 팀이 된다는 거잖아요.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회처럼 검찰 조직 내에 연수원 몇 개는 누구야 이렇게 얘들은 우리 그 특수부 조직에 공안 특수 이 조직에 끌어넣어서 키울 애들이야. 그러면 자꾸 간을 키우는 거예요. 술도 먹이고 여자도 붙여주고 뭐 죄송합니다 여성 여러분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팀이 되게끔 그러니까 서로 부끄러운 걸 해봐야 쉽게 말하면 발가벗고 목욕탕 가봐야 같이 화투를 쳐봐야 도박을 해봐야 서로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 어울리는 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승진도 하고 땡겨도 주고 또 밖에 나가면 술도 사주고 술 잘 줄 수 있는 선배도 만들어 놓고 스폰서도 붙여주고 이렇게 키워낸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회 군 하나회로 치면은 똑같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검찰을 몇 기에는 누가 가장 뛰어나고 개혁 잘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팀을 만들지 못해서 개혁을 못했을까? 이게 상대방으로부터 스킬을 배울 수 있잖아요. 테크닉을. 그 방법을 생각을 못해서 그랬나? 그들이 소수파에 빠졌나? 제가 이 답변을 하면서 그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렇다고 그 방법을 배우면 안 돼. 그게 또 기득권화 되니까. 그죠? 어떤 기회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저 친구 장관하고 친해. 그렇게 되는 순간에 그건 사조직이 되는 거예요. 역시 원칙이에요. 뭐예요? 검사는 공소관이죠. 법률을 배운 사람이죠. 법률가로서 인권을 옹호하는 거죠. 수사를 적법하게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지휘한다, 수사 방법을 코칭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 있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법에 맞게끔 일탈하지 않게끔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법률가적 관점으로 수사를 적법하게 통제하는 역할, 그게 검사가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런데 검사가 그게 아니고 쟤들은 머리가 없어가지고 수사를 잘 못해. 내가 지휘하고 명령하고 쟤는 기계적으로 따라야 돼. 이게 검경간에 우리가 여태까지 훈련 받은 거예요. 그걸 깨야 된다는 거예요. 역할을 나눠야 되는데 그 역할을 나누는 눈을 가진 분들이 제가 볼 때 말이 통하는 분인데 몇 명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어떻게 있냐인데 저는 역시 모든 것은 수사도 단계별로 쪼개고 다원화하고 독점을 막아내고 기소도 마찬가지고 다양하게 독점화를 막아내면서 다원화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기소의 분리뿐만 아니라 다원화 체계를 갖춰야 된다 하면서 이제 또 어떤 대형 사건이 있을 때는 어떤 본부를 차린다 그러면 법률가로서 검사 또 현장 경험 전문가로서의 이 형사 이렇게 붙어서 원팀을 이룰 수는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원팀 속에서 서로 어떤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사를 직접 한다는 것과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한다는 것을 잘 아직도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이 책에는 같은 목표 다른 역할 해가지고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써놨는데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정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도 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장관님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정치인으로서 또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길 위의 김대중 꼭 보십시오. 네. 대통령께서 그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돼 하는 그 등소평의 말처럼 실사구시라는 휘호를 많이 남기셨고 그래서 굉장히 타협의 달인이고 실용주의 정치인이다 이렇게만 써먹는 분들이 많아요.
윤석열 이 대통령도 자기 존경하는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라 하면서 그렇게 써먹더라고요. 그런데 길 위의 김대중을 보면은 예수님 또는 부처님 같아요. 이분이 굉장히 나는 겁이 많아요. 나도 겁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가 용기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도 간신히 내보는 겁니다. 굉장히 인간적으로 풀어놓고 담담하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분이 당신의 고통에는 되게 의연해요. 납치돼서 죽음에 직면해서도 굉장히 의연해요. 울지 않았어요. 6일 만에 그 납치돼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온몸에 멍자국이 있고 해도 그냥 그 살이 속 빠진 채로 돌아오셨는데 의연했어요. 이분이 통곡을 하고 우실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게요? 5.18 그 유족들과 함께 희생자 묘역에서 그러니까 국민의 고통과 죽음 앞에 이분도 슬프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의연한 분이 나도 겁쟁이입니다 하는데 제일 못 참는 순간이 국민의 고통인 거예요, 사실은. 국민이 고통스러울 때 나는 예외야 이 생각이 아니고 나는 우리 부모가 맨날 절에 가서 기도하고 성당에 가서 빌고 하니까 나는 멀쩡할 거야. 나는 물려받은 재산이 많으니까 괜찮을까? 나는 서울대 나왔으니까 잘 먹고 잘 살 거야. 내 마누라 괜찮고 내 아들, 딸 똑똑하고 하니까 이 땅에 살아도 항상 상위 1% 들고 나 괜찮을 거야. 이런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런 사고를 가졌죠. 그런 사람 정치하면 안 돼요. 내 고통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감이 있어야지만 정치가 성립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 실사구시 했겠어요? 힘 있는 자에게 무릎 꿇는 것이 당장 살고 보는 것이다. 나 좀 살려주세요. 뒷거래를 했겠어요? 아니에요. 실사구시는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실사구시인 것이고 국민이 고통당할 때는 뭐 했겠어요? 강력하게 투쟁하고 저항했어요. 민주당이 잃어버린 게 강력한 투쟁정신과 저항정신이에요. 뭐 기득권 세력이 돼가지고 지금 되게 등 따스고 포시라운 것 같아. 지금 하는 거 보면 혁신도 거부해요. 혁신이 귀찮대요. 말이 됩니까? 혁신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검찰개혁 못한 거 미안해 해야 되는 거죠. 검찰 쿠데타 일어나서 국민이 고통당하는 거 무너지듯이 통곡하면서 울어줘야죠. 왜 이태원에서 희생자 유족이 눈 왔는데 오체투지를 하도록 놔두는 겁니까 도대체. 그게 김대중 대통령 정신인가요? 그거 구경만 하고 사진 찍고 있는 것이 SNS 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 정신인가요? 저는 그 민주당부터 정신 차려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이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 죄도 없어요. 또 촛불 들고 또 촛불 들고 그죠? 네, 여러분 힘내십시오. 아유,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셔가지고 옆에서 내가 조마조마해서 봤어요. 자, 우리 오늘 이 북콘서트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고요. 장아리 이 길이 3번 외치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한번 힘차게 외쳐봅시다. 장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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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 추미애 작가님의 북콘서트 장알이 끝났고요. 그 관계에 계신 분들 중에 작가님과 사진 촬영 원하시는 분들은 그 무대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계시면 작가님과 사진 단독 샷 저희가 이렇게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늦게 우리 부천을 한병환 예비후보 오셨는데요. 아마 제가 가나다 순으로 소개한다는 거 아셨나 봐요. 한병환 후보 오셨습니다. 네, 한병환 예비후보요. 좀 서비스해 주세요. 이제 한 분씩 이쪽 올라오시면 저희가 사진